안녕하세요. 오늘 형사법 23년도 배경 간부 시험 문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3번 문제를 또 풀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형법, 그 중에서도 형법 강론, 그 중에서도 의사결정의 자유와 관련된 협박죄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강의를 하게 됐네요. 한 일주일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업로드되는 강의를 보고 있지만 제가 좀 업무 때문에 시간적인 부족으로 이렇게 매일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날 이제 와서 한 5개, 6개 이런 강의를 한꺼번에 찍어서 아마 여러분들 제 옷을 보면은 한 5번, 6번째 강의는 옷이 똑같을 거예요. 한 5개 정도 똑같은 옷을 입고 또 5개 정도 똑같은 옷을 입고, 왜냐면 같은 날 한 5개, 6개 찍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좀 매일매일 와서 강의를 하게 되면 제가 조금 더 치밀하고 좀 더 꼼꼼하고 좀 더 자세하게 강의를 할 텐데, 이게 한꺼번에 찍다 보니까 조금 나중에는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제, 이 협박죄와 관련된 문제고 대표적인 판례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를 보면 이거 어느 판례구나, 이거 어느 판례구나,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그렇게 뭐 난이도가 높거나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될 문제라는 점, 요거는 명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한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네, 메모를 켜고 봅시다. 협박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네요. 옳지 않은 것 1번입니다. 조상천도제 사건이죠. 너무 유명한 판례입니다.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인간 지사의 기륭화복에 대한 얘기죠. 기륭화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지배력이 있다면, 이 협박을 하는 사람한테, 그렇다면 이게 협박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거를 이 사람이 조상천도제와 결부시켜서 본인의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배력이 있을까요? 판례는 여러 가지 정황들, 사실관계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이거는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 사람이 이거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지배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구체적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고,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판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맞는 질문이고. 자, 두 번째 질문 볼게요. 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이 제3자를 이 행위자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상 지배하는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이 제3자로 하여금 이 제3자의 어떤 협박이 행위자의 협박으로 치환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면 이렇게도 가능하다. 그럼 세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없다. 왜?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협박죄인데, 법인에게는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있나요, 법인에게? 없죠. 따라서 법인에게는 협박죄의 객체는 될 수 없어요. 다만 이 법인이 일종의 피해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자라는 거는 이 여기서 협박을 당하는 본인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판례에서는 이 협박을 당하는 사람이 어떤 회사의 상무이사였어요. 근데 이 회사에 대해서 뭔가 아주 안 좋은 그런 제보를 하고
이 회사의 어떤 비리를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법인은 일종의 이 피해자와는 밀접한 공동관계가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보호법익의 측면, 어떤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측면에서 이 법인이 협박죄와 연관관계를 가질 수는 있지만 이 협박죄의 직접적인 객체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객체는 무조건 행위자, 객체는 무조건 이 사람, 피해자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해악의 고지가 구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성이 없는 해악의 고지는 공포심을 야기하기 어려운 거죠. 따라서 이것도 맞는 얘기다. 그렇죠? 다음은 3번입니다. 한번 판례를 한번 쭉 보시면 자, 여기 1번과 관련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 이거는 기륭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인데 행위자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죠. 또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해악의 발생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 이렇게 판례가 설치하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한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묵시적 운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지자가 직접 해악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에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에 대해서 이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제3자, 그 밖에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 고지와 관련해서 이 제3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피해자 본인에게 법인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피해자 본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가 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만약에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다라면 그거는 협박죄가 된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 중요한 거죠.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이라는 범죄라는 거예요. 따라서 협박죄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지 법인은 협박죄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여기 중요한 부분. 채권 추심회사의 지사장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지경에 이르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 비리 등을 금융감독도 관계 기반에 고발하겠다. 회사, 법익이죠. 법인. 이 법인의 비리를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 경영지원본부장이자 상무이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 삼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을 했다면 위 상무이사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고지가 있어야 돼요.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그거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권 추심을 위해 독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한데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채무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를 넘어서면 그거는 협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면 사채업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은 남편과 시댁에게 알리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거죠. 이거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이것이
정당한 절차 방법을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한 것이 사회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를 한 거예요. 이런 사실관계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협박죄에 관련된 판례는 사실관계의 어떤 내용들을 간략하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키워드로 사실관계는 입력을 해두세요. 특히 판례의 타이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따도 좋고, 아니면 판결 요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머리에 딱 박힐 만한 단어에 하이라이트를 딱 쳐서 판결 요지에 사실관계를 그 요지 단어 하나로 기억을 하시고